여러분, 오늘 저는 그 범주하고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추상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후험적으로 획득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산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산들이 있습니다. 백두산, 금강산, 한라산, K2, 히말라야 등등등. 그러면 모든 산들의 공통인 것, 그거는 산은 높이가 있다라는 것, 고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이 있으면 가장 낮은 것, 즉 골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높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골짜기가 있다라는 이런 규정을 갖다가 모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산들로부터 이렇게 추려냅니다. 추상한다라는 말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차이가 나는 것은 다 배제해버리고 공통인 것만 추려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모든 산들의 공통인 이런 규정을 갖다가 추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은 일정한 높이가 있다, 산은 골짜기를 지니고 있다. 이럴 때 높이가 있다, 골짜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모든 산들의 공통인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걸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내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포다라는 것은 안에 포함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내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의 공통으로 해당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에 포함한다라는 공간 개념이 아니라 모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의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개념의 두 번째 측면은 외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개념이 적용되는 지시 대상들의 집합 전체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산 그러면 우리는 산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지시 대상의 전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산, 한라산, 백두산, 설악산, 오대산 등등등등.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산들의 공통인 규정, 즉 내포적 규정과 그 개념이 가리키는 모든 지시 대상들의 집합 전체, 즉 개념의 외연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학에서는 내포라는 것하고 외연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둘이 반비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포적 규정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 내포적 규정을 갖다 충족하는 대상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걸 뜻하고 내포적 규정이 적다라는 것은 그 규정을 충족하는 대상의 범위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각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이 아닌 것을 갖다 구별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규정만이 직각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이 아닌 것을 구별해주는 차별화의 어떤 원리로 작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포적 규정만이 이 대상과 저 대상을 갖다 구별하는 차이의 원리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논리학에서 말하는 그 개념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임마누엘 칸트는 자, 그렇게 우리가 추상작용을 통해서 후험적으로 획득하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오리한 개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오리다라는 이 칸트적인 맥락에서 이 의미는 뭐냐면 경험으로부터 유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경험에 앞서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이제 독일어로 vor der Erfahrung, 경험에 앞서간다. 오납 행기시 펀데 에어파릉 경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작용을 통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경험에 앞서가고 경험으로부터 독립된 우리 지성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걸 칸트는 이제 전문 용어로 범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칸트는 이 범주를 이제 12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칸트의 그 범주를 갖다가 우리가 아까 이제 개념은 내포와 외연이라고 하는 두 측면을 갖고 있다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범주에 적용하게 되면 범주는 모든 현상 일반에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범주가 적용되는 외연의 범위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 전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전체를 칸트는 때로 현상 일반이다, 때로 자연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는 현상 일반, 자연 일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범주가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다, 외연의 범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범주는 뭐냐?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칸트는 양의 범주에서 3개, 질의 범주에서 3개, 관계의 범주에서 3개, 양상의 범주에서 3개를 들어서 총 12개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범주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어떠하다라고 규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프레디카멘트다. 칸트는 이제 파생된 개념이 아니다. 범주는 근원 개념이다. 그리고 범주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규정하는 종합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가 규정을 하지 않으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만 있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반대로 그 범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에만 적용되는 거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는 것들에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모든 범주 적용의 한계를 갖다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현상 일반에 제한시킨다. 자연 일반에 제한시켜 버렸다. 그리고 범주는 그 현상 일반, 자연 일반을 갖다가 어떠하다라고 규정하는 것. 즉 우리가 그 현상 일반을 갖다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범주를 갖다가 판단 안에서 규정하는 수로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 안에는 예를 들면 언급되는 대상이 있어요. 그 언급되는 대상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인데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을 어떠하다라고 규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범주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범주의 규정이 없으면 그 주어지는 것들은 인식될 수가 없고 주어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범주는 수로를 갖다가 작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감성이 없는 그 범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공허하고 범주가 없는 감성은 잡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칸트에게서는 우리 인식의 두 가지 그 원천은 뭐냐면 범주라고 하는 그 규정하는 수로하고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 이 둘이 반드시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금산 이렇게 얘기할 때 황금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황금산에 대해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황금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 가지고 그 산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시 대상은 없는데 그 지시 대상에서 우리가 수로적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이제 그 범주 없는 현상은 이거는 맹목이고 그다음에 그 현상이 없는 범주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금산이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임마누엘 칸트에게서는 공허한 판단이다. 그 인식 대상이 없는데 그 인식 대상을 황금으로 되어 있는 산이다라고 우리가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판단에 있어서 허구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충족될 수 없는 허구적 어떤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경험적 개념과 이제 아프리오리한 개념을 갖다 구별해버리고 경험적 개념이 내포와 외연을 갖듯이 아프리오리한 개념도 내포와 외연을 갖는다. 단 그 범주의 내포적 규정은 뭐냐면 모든 현상 일반들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그리고 이 규정들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후험적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우리 지성 안에 본래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다. 물론 임마누엘 칸트는 자신의 그 범주가 순수 지성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본유관념, 예를 들면 생득관념으로 이해하는 그 데카르트의 인네이트 아이디어하고 구별합니다. 그러나 그 데카르트의 생득관념과 칸트의 범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칸트 자신이 명확하게 설명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범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상 일반에 적용되는 가장 공통적인 규정들이다. 그리고 현상 일반에 적용되는 이 공통 규정들은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추상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후험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상 일반에 적용이 되니까 당연히
임마누엘 칸트에게 있어서 범주의 사용에 대해서는 권리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Die transzendentale Deduktion der Kategorien, 즉 범주의 선언적 연역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연역은 논리적인 의미에서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의 강제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 경험 독립적이고 경험 선행적인 범주를 통해서 경험을 성립시키는 것, 판단을 성립시키는 것에 근거로서 이것이 활용되기 때문에 범주 사용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갖다 논하는 것을 임마누엘 칸트는 연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임마누엘 칸트에게서 연역은 논리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권리 논쟁이다, 권리 싸움이다 이렇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 경험론자들이 경험 독립적이고 경험 선행적인 개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칸트하고 필연적으로 권리 싸움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칸트는 이 범주를 통해서 인식의 보편 타당성과 객관성이 가능하다라고 봤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칸트 선언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칸트에게 있어서 아프리오리하다라는 얘기는 경험 독립적이다, 경험 선행적이다. 즉 순수 감성 형식인 시간과 공간이 있고 순수 규정 형식인 범주가 있다. 그런데 트랜센덴탈이다라는 칸트적인 어떤 맥락은 이것이 개념을 초월해 있다, 범주를 초월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범주를 갖고서 경험을 성립시키는 거다. 그래서 칸트의 철학에서 트랜센덴탈은 경험 초월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경험을 가능케 한다는 의미에서 경험 가능적이다. 즉 경험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정당화 해명이 칸트의 선험 철학, 즉 트랜센던탈 필로소피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 학기 우리가 전 세계 어떤 대학에서든 간에 임마누엘 칸트의 강의가 열리는 곳에는 영국 경험론의 도전이 있게 되고, 또 영국 경험론의 도전이 있으면 칸트가 그거에 대해서 휴메, 그 인식의 회의주의에 대해서 인식의 보편 타당성을 갖다 정당화하려는 거, 그 다음에 개념을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칸트의 이제 비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개념을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 범주를 통해서 그 인식의 어떤 보편 타당성과 객관성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범주를 인정하지 않는 영국 경험론에 대해서 칸트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칸트는 이 입증 책임을 통해서 인식의 보편 타당성과 객관성을 갖다가 정당화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경험 독립적이고 경험 선행적인 개념을 갖고서 경험을 성립시키고 판단을 성립시키는 것의 근거로 범주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범주는 항상 입증 책임을 진다라는 것. 이 입증 책임이 바로 칸트 선언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테마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강의가 이렇게 충분하진 않지만 요거를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